네, 저희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13번이요.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저희가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 공정가치가 저희 원가보다 하락하면 그 차익분만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잡아준다고 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랑 평가손실의 합계를 물어봤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수량 감소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장부상의 수량이 만약에 100개야. 근데 창고 가서 봤더니 80개밖에 안 돼. 그러면 20개만큼 감모가 발생된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평가손실. 우리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떨어져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반영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모손실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순서는 먼저 감모손실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부터 장부상 수량이 200개인데 실제로 창고 가서 봤더니 18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0개만큼 지금 감모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A부터 장부상 수량 200개, 실제 수량은 180개. 한 개당 200원. 이렇게 하면 20개가 감모고, 그럼 A에서는 4,000원만큼 감모 손실이 발생된 거고요. B 볼게요. B도 장부상은 300개인데 실제로 창고에서 봤더니 290개밖에 없으니까 10개가 감모가 일어난 거죠. 300개에서 190개, 개당 150원. 그럼 10개에다가 150원 곱하면 1,500원. 이렇게 5,500원의 감모 손실이 구해졌고, 평가손실. 저희가 원가는 알아요. 이렇게. A의 원가는 200원이고 B의 원가는 이거예요. 그러면 순공정가치가 이것보다 하락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선 바로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판매 단가에서 우리가 저 A를 팔면 300원에 팔 수 있어요. 근데 팔면서 비용이 들어. 그럼 300원에서 30원 뺀 270원이 우리가 A를 팔면서 실현 가능한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270원 봤더니 우리 원가보다 하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평가손실 대상 아니고요. B를 봤더니 160원에 팔 수 있었는데 팔 때 20원만큼 비용이 들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얘를 140원에 판 거랑 같잖아요. 원가가 150원인데 그럼 얘는 지금 평가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하나당 10원만큼. 근데 지금 수량이 몇 개예요? 장부상은 300개지만 우리 방금 감모손실로 장부를 290개로 만들어 놨어요. 실제 수량으로 평가손실 잡아놔야 되겠죠. 190개가 지금 실제 있고 한 개당 10원만큼 평가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평가손실은 2,900원. 그래서 2,900원이랑 5,500원을 합쳐서 구하면 8,400원이 구해집니다. 됐죠? (14번이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맞고요. 2번,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틀렸죠. 유형자산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판매 목적이라 그러면 얘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고. 3번, 유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고요. 4번, 유형자산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주는 미래 용역 잠재력을 지닌 자산이다.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죠. 오랫동안 사용하죠. 여러 회계기간 동안 맞는 거고요. 5번,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맞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다면 걔는 무형자산인 거고. 15번, 유형자산의 취득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본래 그 취득가가 있을 거고 부대 비용도 우리 취득가에게 가산해 주기로 했잖아요. 거기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면서 중개수수료 줬어. 이게 부대 비용이죠. 우리가 그 건물 살려면 중개수수료 줘야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당연히 내야 되니까 부대 비용으로 봐요. 근데 이제 재산세 같은 게 나오면 얘는 부대 비용 아니에요. 얘는 그냥 매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부동산 소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냥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3번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합원급여. 얘는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 건물을 지어 근데 그 건물 짓는 일만 하는 직원이 있어. 그러면 그 직원한테 주는 급여도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그 건물의 자산가를 형성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환급되는 부가세. 얘는 저희 회계원리 책은 없지만 기본 재무역에 나가면 나오거든요. 환급이 저희가 부가세는 어떤 상품이나 용역을 소비하면 무조건 10%씩 내잖아요. 식당 가도 다 10% 붙어 있고 편의점 가도 붙어 있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저희는 부가세를 내면 그걸 다시 돌려받지 않아요. 환급받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산을 사면서 부가세를 냈어. 근데 돌려받지 못해. 그러면 걔는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부가세를 냈는데 내가 돌려받았어. 그럼 우린 부가세 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냈다가 다시 환급받았으니까. 그죠? 그럼 환급받았으면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 부가세 냈다가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해줬어. 10만 원을. 결과적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환급되는 부가세라고 하면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환급되지 않는 부가세를 이렇게 표현해요. 불공제된 부가세. 이거는 환급되지 않은 부가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환급되는 부가세라고 하면 다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게 없으니 당연히 취득가에 가산한다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불공제라고 나오면 얘는 환급받지 못한 거구나. 다시 돌려받지 못한 거니까 가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얘도 저희 이제 기본 재무역에서 나올 건데 유형자산을 해체하거나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걸로 추정되는 원가. 만약에 저희가 정화조 설치를 했어요. 근데 나라에서 법으로 이거를 나중에 다 쓰고 법적으로 이거는 정상적으로 그 땅을 원상 복구해놔야 돼. 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치면 우리는 이 자산을 그 정화조를 한 5년이나 10년 뒤까지만 쓰고 안 쓸 것 같아. 그럼 그때 당시 5년이나 10년 뒤에 저거를 원상 복구할 때 드는 비용이 정확하진 않아도 추정은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꼭 나가야 돼. 그 돈이. 지금 그 자산을 쓰기 위해서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거를 원상 복구하거나 나중에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 추정되는 원가가 있다 그러면 걔도 지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일단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 3번, 4번, 5번은 그러니까 1번, 2번은 저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3, 4, 5는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지만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16번. 여기서 문제는 X1년도에 자산을 취득했고 X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감가상각하는 방법은 우리 연수학계법으로 한대요. 볼게요. 연수학계법은 계산할 때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주고 여기서 내용연수의 합을 분모해 놓고 분자는 잔존,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분자에 올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써놓고 해볼게요. 취득원가는 500만원, 잔존가치는 50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다 더하면 15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X2년도예요. 그러면은 5년 중에 잔존하는 내용연수는 4년이죠. 왜냐하면
1년 썼고 남은 게 4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면 120만 원이 구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 17번 문제. X 1년 7월 1일에 건물을 취득했대요. 장부 금액을 구해보래요. 3년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요때 구입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정액법으로 하는 거. 얘가 왜 제가 체크했냐면 X 1년도는 7월 1일에 구입했기 때문에 X 1년도에 감가상각비는 1년치 하면 안 되고 월할 계산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만 해야 돼요. 그러면 X 1년도의 감가상각비를 해볼게요. 정액법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주고 내용연수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1년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는데 X 1년도만 월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죠? 7월 1일날 구입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22만 5천 원이 나와요. 그리고 X 2년도는 월할 계산 안 할 거니까 여기까지 똑같죠.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똑같으니까 75만 원. X 3년도도 75만 원. 근데 문제에서는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서 구하는 거니까 취득원가 1,0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여태까지 3년 동안 감가상각한 거의 합 하면 172만 5천 원. 그러면 장부가액은 827만 5천 원. 답이 없네요. 잠깐만요. 900 나누기 20 곱하기 22만 5천 원. 여기 답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됐고요. 18번 얘는 X 1년도에 구입한 자산이고요. 그 다음 연도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그럼 저희가 처분 손익을 구하려면 처분가액이랑 장부가액을 알아야 되죠. 근데 처분가액은 여기서 100만 원에 처분했다고 했으니 우린 장부가액만 구해주면 돼요. 얘는 지금 정률법으로 한대요. 장부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줘야 되는데 정률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취득했을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 매년 해봐야 돼요. 감가상각비가 매년 달라지니까 X 1년 취득 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빼줄 건데 취득한 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그리고 상각률은 0.438. 그러면 175만 2천 원. 두 번째 해 취득 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이제는 있죠. 그래서 상각률 빼주면 984624 이렇게 다 합치면 X 2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736624 그러면 취득원가 400만 원에다 감가상각 누계액 2736624 빼주면 여기 2736624 빼주면
장부가액이 1263376. 이렇게 구해져요. 요 자산을 저희가 1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덜 받고 팔았네. 우리 자산 장부가액보다. 그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26만 3,376원이 발생됐겠네요. 1번으로. 19번이요. 다음은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질재고조사법은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기말에 계산한다. 기중에는 매입할 때만 회계 처리했다가 12월 31일 날 창고 가서 실사해놓고 그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상품의 원가라는 게 매출 원가잖아요. 기말 재고가 확인이 돼야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데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 재고 금액을 1년에 딱 한 번 해요. 기말에. 2번 실질재고조사법은 계속기록법보다 회계 처리의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비된다. 왜냐하면 계속기록법은 매입할 때마다 계속 매출 원가를 산정하잖아요. 근데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한 번만 해. 그러니까 계속기록법보다는 시간이 덜 들겠지. 3번 계속기록법은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매출 원가를 동시에 기록해요. 맞죠? 4번 계속기록법은 실사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분실, 도난 등의 파악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장부사항으로만 수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창고에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어. 그거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계속기록법은. 가서 실사를 안 하니까. 맞고요. 5번 실질재고조사법은 회계기간 어느 시점이라도 상품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5번이 틀렸죠. 계속기록법은 어느 시점이라도 상품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살 때나 팔 때나 계속 우리가 회계 처리 해놓으니까. 근데 실질재고조사법은 기초에서 2월 된 거랑 매입할 때만 회계 처리 해놓기 때문에 판매한 거를 얼마큼 판매됐는지 몰라요. 12월 31일 날 가서 기말재고로 파악하기 때문에 기중에 우리 재고가 얼마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5번이 맞는 거고요. 20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구해보래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매출액부터 구해볼까요? 지금 매출액은 매출 관련된 애누리랑 환입이랑 할인이 있으면 다 빼서 순 매출액을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80만 원에서 얘네 빼면 순 매출액은 172만 원.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을 구해볼게요. 기초 110만 원, 기말 30만 원, 여기는 매입자리인데 총 매입액이 아니라 순 매입액. 총 매입액은 70. 애누리랑 환출이 있대요. 얘는 빼주고 그리고 단기 상품을 매입하면서 운임비가 발생했대요. 얘는 부대 비용이니까 더해줘야 되고 그리고 판매 운임, 우리가 판매하면서 발생된 비용. 얘는 요 지금 저희가 구하는 거에서 해당이 없어요. 얘는 그냥 그 판관비, 운반비에 들어가요. 재고 파악할 때 여기에다가 가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오면서 발생된 게 아니라 우리가 팔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0에서 15만 원 빼주고 만 원 더해주고. 그러면 순 매입액은 56만 원. 이렇게 해주면 매출원가는 136만 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이 아니죠.
얘가 들어가면 안 되고 주석이 들어가야 되죠. 이거요. 다음 중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볼게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오죠. 그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와요. 이렇게 회계 처리 가능하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와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와요. 회계 처리 가능하죠? 예. 비용이 발생되면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이렇게 가능하죠? 예. 자산의 증가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근데 얘 보세요.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증가 차변. 대변에 오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증가한다. 이런 거래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23번이요. 얘는 좀 별표를 치시고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볼게요. 감정은 보험료를 1년 단위로 납부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한번 일단 회계 처리, 납부했을 때 전액 비용 처리. 결산 시 미경과분, 단기 비용이 아닌 보험료에 대해서 수정분계를 하지 않았대요. 우리 12월 31일 날 단기 비용이 아닌 거는 기말 수정분계해서 올해 비용 아닌 거 빼고 내년으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었어야 됐잖아요. 이거를 누락한 거예요. 어떤 회계 처리 누락했냐면 내년 비용 올해 거에서 줄여주고 이것만큼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얘 자체를 누락한 거예요. 이랬을 때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볼게요. 금액을 한번 넣어볼까요? 500원. 원래는 단기에 보험료가 1,000원이 아니라 500원 차감해서 500원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 얘를 누락하는 바람에 비용이 1,000원이 계상된 거예요. 그 말은 비용이 과대 계상됐죠. 500원만큼. 그죠? 그리고 비용이 과대 계상되면 이익은 반대로 과소 계상됐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거꾸로. 그리고 이익이 과소 계상되면 저희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은 모여서 어디로 집합이 돼요?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과소 계상되면 얘는 자본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얘가 이쪽으로 나중에 집합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급 비용으로 500원 회계 처리 해놨어야 됐잖아요. 얘를 지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산도 과소 계상된 상태예요. 이렇게 해놓고 찾으면 돼요. 그러면 자산 과소 계상. 과대되어 있는 거 빼고 이것도 틀리고 그리고 순이익이랑 자본이 과소 계상된 거. 얘가 맞겠네요. 자본이 과소 계상돼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다 과대 계상돼 있지 않죠? 그래서 3번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할 거는 이익이랑 자본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놓고 뭐가 누락됐는지 찾아놓고 얘를 누락했을 때 어떻게 비용이 과소 계상됐는지 과대 계상됐는지. 만약에 비용이 과소 계상됐다 그러면 이익은 반대로 과대 계상된 거고 그렇다면 자본도 과대 계상된 거고 이렇게 써서 푸시면 됩니다. 요거는 별표 치시고 혼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24번. 다음은 간평의 매출 자료이다. 5월에 매출 할인은 얼마인가? 저희가 매출 할인은 뭐냐 어떤 걸로 배웠냐면 조기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볼게요. 조건은
10일 안에 갚으면, 원래는 이제 한 달 안에 갚는 조건이었는데 만약에 한 달이 아니라 너가 10일 안에 조기 결제하면 5% 할인해 줄게 라는 이제 그 조건으로 외상 매출을 한 거예요. 지금 한율이 간평한테 상품 10만 원을 사갔어요. 그랬는데 이 중에 70%, 7만 원은 5월 8일에 갚았어요. 10일 안에 갚았네. 나머지는 31일에 갚았고, 그럼 얘는 조기 결제한 거잖아요. 10일 안에 갚았으니까. 그래서 조기 결제한 금액의 5%만큼은 우리가 한율에 매출 할인을 해줘야 돼요. 이러면 요게 7만 원 곱하기 5%, 3,500원. 이렇게. 그요. 15페이지 갈게요. 주 간평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X1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단 매입 거래는 모두 외상 거래이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에서 매출원가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재고자산 T계정 자료만 먼저 정리해 볼게요. 기초가 2만 원. 기말 재고 5만 원. 우리 여기 매출원가 자리 찾아야 되는데 단기 매입액을 모르네요. 근데 요렇게 다른 자료로 주어졌어요. 요걸로 우리가 단기 매입액을 찾아봐야 돼요. 매입 채무 T계정. 매입 채무는 부채잖아요. 부채의 본래 자리는 대변이죠. 그래서 기초가 여기부터 시작해요. 재고자산은 자산의 본래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매입 채무 기초가 45,000원. 기말이 63,000원. 상환액 우리가 갚은 거. 그러면 부채가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겠죠. 상환 자리는. 얘가 789,000원. 그러면 여기 얘는 외상 매입이 증가한 걸 쓰는 거잖아요. 차대변이 맞으려면 여기가 807,000원인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조건을 우리는 전부 다 외상거래 했다고 하니까 100% 외상거래가 즉 우리 회사의 매입이랑 동일한 거예요. 100% 다 외상거래니까. 그래서 807,000원 이렇게 해주면 매출원가가 777,000원 이렇게 구해집니다. 26번 태산의 기말 실사 결과 재고자산은 90만 원이다. 근데 기말 재고 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해보래요. 우리 창고 가서 실사를 봤더니 지금 9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 우리 창고엔 없지만. 이랬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기말 현재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중인 거. 우리가 사오고 있는데 조건이 도착해야지 우리께 되는 거예요.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그리고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하고 있대요. 선적하는 순간 우리 창고엔 없어도 우리 거니까 더해주고. 그리고 기말 현재 적송품 그 수탁자한테 팔아달라고 보낸 게 10만 원인데 이 중에 60%는 팔렸대요. 그럼 40%는 안 팔린 거잖아. 그럼 10만 원에 40%니까 4만 원은 못 팔고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말 현재 시용품으로 7만 원을 보냈는데 그 중에 4만 원만 산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못 판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창고에 없어도 우리 재고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3만 원 포함. 90에서 3만 원, 4만 원, 3만 원 더하면 100만 원. 이렇게. 자. 저희 이제 사채에 대한 내용 좀 요약하고 삼각표 보면서 또 회계 처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가 사채 발행할 때 총 3가지 유형으로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시장 이자율이랑 표시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
근데 지금 시장보다 우리가 이자를 덜 줘.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더 높으면 우리는 사채를 할인 발행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시장 이자율보다 더 많이 줘. 표시 이자율이 더 높으면 우리는 할증 발행해도 돼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액면 발행. 얘는 표시 이자율, 우리가 주는 이자, 밖에서 주는 이자 같을 때는 액면가 그대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밖에서 이자를 더 많이 줘. 우리가 이자를 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액면 금액만큼 발행하면 누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액면가보다 낮춰서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돈 들어오는 게 액면가보다 적어. 그죠? 그래서 할인 발행하면 재무상태표에 이 사채는 액면가로 표시가 되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큼 우리가 액면가보다 돈 덜 받은 거, 그것만큼 이렇게 차감해서 장부가액으로 표시되고, 얘는 결국에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우리가 상환해야 될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0으로 돼서 장부가액도 액면가로 결국에 만들어져요. 얘는 반대로 우리가 이자를 더 많이 줘. 그럼 액면가보다 더 높게 발행해도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액면가보다 돈은 더 많이 들어온다. 그 차액만큼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사채 액면가에서 가산해주는 항목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장부 금액은 액면가보다 높게 나타나겠죠. 근데 얘도 결국에 만기됐을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0으로 되고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이랑 동일하게 바뀔 거예요.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요거는 그때 미래가치랑 현재가치 봤었죠. 지금 우리 1,000원이 1년 뒤에도 1,000원일까요? 아니죠.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저희가 10%라고 한다면 여기서 10% 해서 1년 뒤에 미래가치는 1,100원이 될 것이고, 근데 반대로 미래에 얻게 될 가치가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일까? 미래에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 땡겨오면 현재 가치가 얼마일까? 미래 1,000원과 미래 1,000원이 지금이랑 가치가 똑같지 않잖아요. 이때 시장이자율이 10%라고 하면 여기서는 나누기 1.1 해서 현재 가치는 909원이 되겠죠. 이렇게. 사채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할인 발행했네요. 액면가가 100만 원짜리인데 보니까 우리가 주는 이자는 이거 할증 발행이네. 우리가 주는 이자는 10%고 밖에선 8% 줘. 우리가 더 많이 주니까 우린 액면가보다 더 높게 발행해도 돼요. 그래서 발행가액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돈 들어온 거. 근데 이게 결국에 만기 시점에는 액면가가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금 액면가가 100만 원이고 발행한 게 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51,540원이 지금 우리 장부에는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재무상태표에 보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사채 할증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51540 가산해서 우리 장부가액이 지금 110,5154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기 시점에는 100만 원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보유하고 있는 3년 동안 상각을 해줘야 돼요. 얘를 매년. 그러면 상각할 때 보면 우리가 매년 액면가액의 10%를 현금 이자로 줘요. 얘도 당연히 우리한테는 이자 비용인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만큼은 처음에 발행할 때 돈을 나중에 갚을 때는 100만 원 갚지만 지금 빌린 거는 얼마예요? 받은 거는 이거죠. 이거 받아놓고 나중에 100만 원 갚잖아. 그럼 우리는
51,540원만큼 이자를 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30만 원 줬지만 나중에 갚을 때 이만큼 덜 주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이자로 인식하는 금액은 이게 돼요. 이렇게 뺀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 처리 해보면 발행 시점의 회계 처리, 사채는 100, 액면가로, 현금은 지금 이게 들어왔죠? 1051540.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551,540) 이렇게 하고 연말이 됐어요. 그럼 우리 이자 줘야 되죠. 여기서 곱하기 시장 이자율 8% 한 게 우리 회사에서 인식할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8% 하면 요게 나와요. 84123. 84123. 그럼 나머지는 어떤 걸로 채우냐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삼각해줘요. 요 금액이 25887. 25887.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의 이자 비용을 구하라고 하면 기초 사채의 장부가, 얘는 지금 기말이지만 기말이 2월 되면 X1년도의 기초랑 같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8% 시장 이자율을 곱하면 그 해에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이 돼요. 그러면 X2년도만 해볼게요. X2년도 이거죠. X2년도의 기초의 장부가액은 전년도 기말이랑 같아요. 여기서 8% 하면 이게 구해지죠. 똑같이 현금은 10만 원 나가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10% 주기로. 그리고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10만 원이 아니라 사채의 기초 장부가액에다가 8%한 82853.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삼각해 주는 거예요. 17147. 이렇게. 됐죠? 요거는 이제 할인 발행 차금. 이거는 우리가 주는 이자보다 시장에서 더 많이 주니까 우리는 사채를 액면가보다 더 할인해서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액면가가 100만 원인데 우리 돈은 95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돈 받은 건 95만 원인데 나중에 만기되면 100만 원 갚아야 되잖아. 요 차액분만큼 우리가 이자를 더 주게 생긴 거죠. 그 차액이 요거예요. 이거랑 그리고 매년 우리가 10만 원씩 주기로 했죠. 요거. 이렇게 합친 게 총 3년 동안 인식할 이자 비용. 아까 할증이랑은 다르죠. 차이. 우리가 얘는 처음에 돈을 더 많이 받았고 액면가보다. 그러니까 그 차액분만큼 이자 비용에서 차감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해보면 사채는 동일하게 액면가로 해주고요. 현금은 할인 발행했으니까 액면가보다 덜 들어왔어요. 951960. 이때 차이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으로 넣어줘요. 요거 48040. 액면가액이랑 발행가액 차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 그 해 이자 비용 해보면 우리가 매년 현금으로 1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기초 장부가액에다가 시장 이자율 12% 한 게 우리의 이자예요. 12% 하면 요게 나와요. (114,235) 그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14235. 이렇게. 그럼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 장부가액이 액면가액이 되겠죠. 이렇게 매년 회계 처리를 합니다. 고요. 저희 18페이지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사채 발행가액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얼마에 발행이 됐는지 알려줬죠. 현금 들어온 걸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발행가액을 구해보는 거예요. X 1년 1월 1일 3년 만기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 사채를 발행하는데 발행 당시에 액면 이자율은 8%. 그리고 유효 이자율은 10%. 아, 우리는 8% 주는데 시장에선 10% 주는 거나. 그러면 우리는 할인 발행해야지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겠네. 그래서 여기서 액면 이자로 우리가 현재 가치 계산하면 안 돼요. 헷갈리니까. 그럼 일단 액면가. 이거 흐름을 한번 해서 10년 뒤에 우리가 3년 뒤에 10만 원 갚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현재 가치로 끌어오면 일원당 현재 가치 3년 뒤에 0.7513 얘에다가 우리가 매년 이자를 8%씩 줘요. 10만 원에 8,000원씩. 정기적으로 주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연금 현재 가치를 쓸 거예요. 여기다가는 곱하기 여기 거 2.4868 2.4868 요게 지금 현재 시점의 사채의 현재 가치예요. 그것만큼 우리가 발행했겠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얘가 95024가 나와요. 이게 이제 발행가액이 돼요. 이걸 우리가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95024 이렇게. (2번) 주환율은 X 1년 액면 금액 10만 원의 사채를 87564에 할인 발행했대요. 그래서 발행 시점의 장부가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이거 삼각표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해당 사채의 만기는 3년 뒤고 이자는 매년 말 지급되며 액면 이자율은 5%래요. 그래서 10만 원에 5%, 매년 우리 현금을 5천 원씩 주는 거예요. 유효 이자율은 10%. 이때 X2년에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그러면 X2년도 초에 기초의 사채 장부 금액을 알아야지 거기다 곱하기 유효 이자율만 곱하면 이자 비용이 구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X2년도에 기초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X1년도 기말의 장부가액이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유효 이자율 10% 곱하면 요게 나와요. 요게 X2년도에 우리가 부담할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여기 기말 장부 금액을 계산기로 바로바로 구하는 게 있어요. 한번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볼게요. 87564에다가 곱하기 유효이자율이 지금 10%죠. 1.1 해주고 여기서 액면이자 5,000원 빼면 그 해의 장부 금액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삼각표를 계속 그릴 수는 없잖아. 요게 X1년 말의 사채 장부 금액. 그럼 X2년 말. 요게 구해졌으니까 91320 곱하기 1.1 하고 액면이자 빼주면 바로 요게 나와요. 95452 이렇게 해서 그 해당 말의 사채 장부 금액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X2년도 이자 비용이니까 한 번만 계산하면 여기 X2년도 초에 사채 장부 금액이 구해지니까 여기서 곱하기 유효이자 10%에서 이자 비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는 좀 전에는 이자 비용을 확인하라고 한 거고, 얘는 X1년도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볼게요. 우리가 할인 발행했대요. 그럼 장부가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그 해 거니까 922685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 8% 1.08 여기서 액면이자 5% 5만 원 빼면 죄송해요. 다시 제가 장부가액 구하는 거랑
헷갈려서 922685에다가 유효이자율 8% 이렇게 해주면 총 이자 비용이 나와요. 그럼 얘가 73814인데 여기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액면이자 5만원 빼면 얘가 23814가 나와요. 이게 X1년도에 상각해야 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에요. 요거 회계 처리해보면 우리가 X1년도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게 요거죠.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 곱한 거 8% 그러면 73814. 근데 액면 이자로 5만원 나가죠. 현금. 그럼 요 차액인 23814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인 거예요. 4일차. 그래서 요 자리 구하라는 거고 삼각표에서는 요 자리 구하라는 거고. 됐고요. 4번 볼게요. 다음 중 자본 총계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에서 자본 총계에 변화가 없는 거를 찾으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은 요런 일단 자본은 이해하는 게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회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차피 저희 감정평가서는 1차만 회계사 공부, 회계사란다. 회계학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래가 현금이 들어오냐, 나가냐만 일단 확인해 볼게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얘는 액면 발행한 거고 할인 발행한 거고 똑같이 발행하면서 돈이 들어왔겠네. 그죠? 현금이라는 게 들어왔을 거고 유상증자, 자본을 증가시키면서 얘는 주식 발행이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돈 받으면서 발행했대요. 얘도 현금 들어와. 그럼 얘 지금 다 자본에 영향이 있어요. 현금 배당. 배당을 현금으로 줬네. 현금이 줄어들었지. 근데 얘는 보세요. 주식으로 배당했대요. 그러면 자본금이 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요. 회계 처리하면. 근데 얘도 자본 항목이고 얘도 자본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자본 총계에 영향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게 없죠. 그래서 1번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일일이 정말 회계 처리해가지고 자본 총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면 제일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해하는데 어려우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현금이 줄어들었거나 늘어나면 그냥 자본 총계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풀고 이런 거는 이렇게 저희가 그 전에 현금 배당이랑 주식 배당 회계 처리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얘는 자본 총계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도 자본 항목이고 얘도 자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회계 처리 외워두자. 5번이요. 주 환율은 X 1년 초 한 주당 액면 금액이 10,000원인 보통주를 100주를 발행했고 11,000원을 발행했대요. 그러면 한 주당 1,000원씩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겠네. 일단 자본금은 액면가로 산정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을 먼저 구해 놓으면 100주 곱하기 10,000원 하면 자본금은 100만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자본금 100만원 아닌 거 다 까보면 얘 아니고 얘 아니고 그죠? 그리고 현금 들어온 건 발행가액만큼 들어왔으니까 100주 곱하기 110 현금은 110만원 들어왔을 건데 얘 틀렸고 얘는 틀렸고 그러면 얘 두 개 중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액면가보다 발행가액이 더 높죠. 그때 나오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0페이지 가볼게요. 저희가 자기 주식 문제가 없어서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볼게요. 여기서
X2년도에 자기주식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구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4월 3일 날 우리가 300주를 한 주당 1,000원에 취득했대요. 자기주식, 아이고. (300주) 그럼 취득가액이 30. 그러다가 30일 날 300주 중에 또 취득했네요. 4월 30일. 자기 주식 1200. 24만 원 주고 사왔고, 근데 8월 30일 날 재발행했대요. 우리가 갖고 있던 주식 500주 중에 400주를 다시 발행했대요. 이 말은 다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주 곱하기 1,300원만큼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52만 원. 그런데 우리가 4월 3일 날 사올 때는 한 주당 1,000원에 사왔고 30일 날 사올 때는 1,200원에 사왔는데, 그럼 자기 주식을 얼마만큼 없애줘야 되냐? 문제에서 우리는 선의선출법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얘부터 팔린 걸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400주 판 거를 여기서 먼저 팔고 여기서 100주 팔고, 그러면 여기서 30만 원, 여기서 12만 원 이렇게 팔린 거죠. 그래서 42만 원 만큼 자기 주식을 없애줘야 돼요. 42만 원의 자기 주식을 52만 원에 재발행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10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긴 거예요. (10만 원) 이렇게 하고 얘를 일단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10월 1일 날 저희가 500주 갖고 있다가 400주 재발행했죠. 즉 다시 처분했죠. 그래서 지금 100주 갖고 있는데 얘도 10월 1일 날 다 재발행했대요. 다 처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주당 주당 900원. 그러면 돈은 9만 원 들어왔어. 그럼 지금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의 원가가 54만 원이었는데, 그죠? 이 중에 42만 원만큼 나갔어. 그래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은 12만 원이에요. 12만 원을 9만 원에 발행했네? 그러면 3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건데, 바로 여기다가 하지 않고 우리 지금 이전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만 원 있었죠. 얘 먼저 상기해 줘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랑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동시에 저희 그 재무 상태표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먼저 없어질 때까지 상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이익 3만 원. 그러면 10만 원에서 3만 원 상계되니까 지금 우리 장부에 남아있는 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7만 원만 남아있겠죠. 여기서 7번 다음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거는 보시면 되고요. 예, 자본 잉여금에서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애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3번에 형식적 증자라는 건 뭐냐면 돈 받지 않고 자본금 늘린 거. 그리고 배당은 했지만 돈 주지 않았죠. 그래서 자본금이 얘도 배당했다는 건, 주식 배당했다는 건 자본금 늘어난 거고, 무상으로 자본금 증자했다는 건 둘 다 주식이 발행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식적인 증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8번 다음 중 현금 유입 및 유출이 없는 거래는, 요거. 그죠? 자본금을 늘렸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 얘는 자본금을 늘렸는데 돈 들어온 거고,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현금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유출이 있는 거고. 사채 발행하면 우리 돈 들어오겠죠? 그리고 차입금을 상환했어. 현금이 나갔겠네. 그죠? 9번 문제 볼게요. 대손 충당금 문제고요. X1년 초에 주태주는 영업을 개시했대요. 이 말은 X1년도 초에 영업을 개시했다는 건 그 전년도에 2월 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X1년도 말에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500만 원이고 이 중에 460만 원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은 500만 원 중에 460만 원만 회수되고 40만 원은 회수되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는 거죠. 이때 결산 시점에 대손 충당을 회계 처리를 하래요. 그러면 40만 원만큼은 회수가 어렵다는 거니까 그거를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회계 처리.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재무 상태표에 이렇게 해서 장부가가 회수 가능한 금액 460만 원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죠? 2번 기말 재무 상태표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매출 채권 500이고 대손 충당금 잔액 40이고 됐죠? 그리고 포괄손익 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요거죠? 40 됐고요. 10번 X1년 태준의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300이고 이 중에 5%가 대손될 것으로 추정된대요. 이 5%에 해당하는 게 15만 원. 근데 기말 결산 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전에 재무 상태표를 봤더니 이미 대손 충당금 잔액이 9만 원이 있대요. 이때 포괄손익 계산서상 대손 상각비랑 X1년 기말 재무 상태표상 매출 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 원만큼만 보여지게 하면 되는데 회계 처리하기 전에 보니까 잔액이 9만 원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6만 원만 설정하면 돼요. 그죠? 그럼 회계 처리 해보면 요거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대손 상각비 6만 원, 대손 충당금 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우리 재무 상태표에 매출 채권 300, 대손 충당금 15만 원 해서 장부가액이 285만 원으로 보여지겠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대손 상각비로 보여지는 거는 여기 방금 회계 처리한 거 6만 원이 될 것이고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 매출채권에서 대손 충당금 차감한 요거 285만 원. 됐고요. 두 문제 남았거든요. 두 문제만 풀고 저희 수업 마칠게요. 11번. 여기서는 기말 재고 자산이랑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 제가 요거 잘못 써가지고 요거를 2,500으로 고칠게요. 일단 요걸 풀기 위해서 저희가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뭘 뜻하냐면 저희가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이 1,000만 원. 여기서 매출 원가 차감해서 매출 총
이익을 구하잖아요.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라는 거예요. 요 매출 총이익률이 뜻이. 그러면 저 율을 구해줬으니 우리는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에서 25% 구하면. 그럼 얘가 2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매출원가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면 매출원가는 750이 되겠네. 그죠? 우리가 지금 매출 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출원가는 750으로 구한 거고, 기말 재고자산. 매출원가 자리는 750으로 구했고, 여기선 요 자리 구하라는 거죠. 기말. 근데 기초랑 단기 매입액을 알려줬어요. 기초 40. 단기 매입이 2,500. 그럼 40에서 2,500 더하고 빼기 750 하면 기말 재고가 1,790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유형자산 처분하면서 처분손익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러면 저희가 처분손익 구하려면 처분가액이랑 장부가액 확인해야 되는데 처분가액은 300만 원으로 주어졌고 장부가액을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X1년도에 취득했고 처분한 거는 X3년 6월 달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그리고 정률법. 그러면은 X1년도, 2년도 구하고 X3년도에 6월 30일까지 6개월만큼 월할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정률법이니까 X1년도부터 해야 되네요. X1년 취득가 700. 첫 해니까 감가상각 누계였고 상각률은 25%. 하고 하면은 첫 해 여기가 175만 원.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 빼주고 동일하게 상각률 곱해주면 두 번째는 1312 500. 네, 여기 X3년도가 처분한 해인데 6월 30일 날 처분했어요. 우리가 처분한 해에도 처분한 시점까지는 감가상각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00에서 감가상각 누계 빼주려면 요거 합친 거 175만 원 더하기 1312 500 하면 3062 500. 3062 500 곱하기 25% 하고 끝내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계산된 거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 6개월치 12분의 6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492187. 492187 나와요. 우리가 요거 지금 한 이유가 뭐예요? 장부가액 구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합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산되죠. 여태까지 했던 감가상각비 합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이렇게 합치면 3554 687이 돼요. 그러면 아직도 저희가 장부가액 안 구해줬어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여기서 얘를 빼면 장부가가 구해지죠. 드디어 얘가 3445 313 3445 313 장부가가 3445 313을 우리가 300만 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445 313만큼 13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긴 거죠. 이게 답이죠. 됐죠? 그래서 정렬법으로 하면 그 첫 해년 취득한 해부터 처분했을 때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속 계산해야 되는 게 좀 번거롭긴 한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연습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만들어 왔어요.
계속 자본 쪽에서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니까 13번 미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에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했대요. 무상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무상증자 회계 처리. 그러면 자본금을 증가시켰다는 건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죠.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본금부터. 자본금 구하는 식. 지금 발행하는 주식수에다가 한 주당 액면가액. 지금 1000주 발행했고 한 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이래요. 그럼 자본금은 500. 근데 우리가 이거를 돈을 받고서 발행한 게 아니라 무상으로 발행했죠. 어떤 재원으로? 우리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거야. 걔를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줄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번 총 자본에 미치는 영향.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부채. 여기가 자본 항목인데 여기에 자본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밑에 뭐 기타 포괄적인 누계액, 이익잉여금 해서 이렇게 5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죠. 주발 초과. 여기 있던 500만 원을 줄여서 일로 옮겨가지고 자본금을 늘린 거예요. 이게 자본 전입시켰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문제에서 총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죠. 자본 잉여금은 500만 원만큼 줄고 자본금은 500만 원만큼 늘었잖아. 얘 다 합치면 우리는 총 자본이라고 하는데 총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빵.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만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자본 총계 변동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안에서 자리만 바꾼 거기 때문에. 됐죠? 저희 여기까지 하면 이제 회계원리 진도 다 나갔고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기본 재무회계 나갈 차례인데 저희 자본 쪽은 좀 힘드셔도 뭐 1회독, 2회독 한다고 그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꽈락만 넘기면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회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되지 않았던 파트가 이해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해 안 된다고 계속 그 부분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일단 계속 진도는 쭉쭉쭉쭉 나가야 돼. 이해 안 되면 그냥 체크해 놓고. 그래서 계속 전체 회독을 돌리고 문제도 풀어보고 요건 유독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체크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시험 볼 때까지는 최소한 몇 회는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 갈 때는 버릴 거는 버려야 되고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다 버리지 말고 계속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서 보고 그리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 유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이나 재고자산처럼 그런 건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 뭐 주당이익 같은 거는 뭐 많이 출제 안 되는 부분이고 어렵게 나오면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런 거는 나중에 끝에 갔을 때 우리가 선별해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다 버리지 말고 차근차근 회독수를 계속 돌리자 이런 목표로 그리고 회계학은 휘발성이 엄청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하다 안 하다 하면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강의 들으신 건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날 복습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꼭 복습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회계원리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